한서진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재학 중인 장학생이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마저 병환으로 돌아가신 뒤 그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바를 전전하며 어렵게 살아왔다. 점심시간엔 교내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저녁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서슴지 않았다. 그녀에게 꿈이란 사치였고 생존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그날 캠퍼스 도서관 3층에서 처음 본 남학생은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길을 끌었다. 단정한 셔츠에 안경을 낀 그 남자는 교과서를 넘기는 손끝조차 침착했다. 서진은 같은 경제학개론 수업을 듣는다는 사실을 그날 우연히 알게 되었고 조별 과제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차민준. 따뜻한 눈빛과 진중한 태도, 그리고 세련된 말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 같았다. 서진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에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 민주는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그녀에게 따뜻한 국밥을 사주었고 생일에도 조용히 케이크 하나를 건넸다. 축하해요, 서진 씨. 당신은 누구보다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말에 서진은 처음으로 누군가의 인정 앞에서 울음을 참지 못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사랑에 빠졌다. 누가 먼저 고백한 것도 아니었다. 어느 날 민주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같이 살아볼래요? 당신과 함께라면 매일이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서진은 망설였지만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생활은 소박했지만 따뜻했다. 지하철 소음이 들리는 반지하 원룸, 고장난 전자레인지, 라면에 계란 하나 더 넣는 작은 사치. 하지만 민주는 항상 웃었다. 마치 그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은 듯. 서진 역시 민준 옆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온기를 느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서진은 예기치 못한 소식을 듣게 된다. 쌍둥이, 아니, 삼둥이입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놀란 듯 웃으며 말했다. 서진은 입을 틀어막고 멍하니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았다. 세 개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다. 그녀는 무섭고 막막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하게 들었던 감정은 살아야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민준에게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셋이래. 민준은 말없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그럼 더 열심히 살아야지. 우리 가족이니까. 며칠 후 민주는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서진아, 나 너한테 말 못한 게 있어. 서진은 순간 움찔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다. 우리 집, 꽤 잘 사는 집이야. 아니, 재벌이야. 차그룹, 들어봤지? 서진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뉴스에서만 보던 대기업, 차그룹. 거기서 차성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있었단 말인가. 민주는 곧장 말을 이었다. 지금까지 숨긴 건 내가 날 있는 그대로 봐주길 바랐기 때문이야. 나 민준이로서,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서진은 상처받지 않으려 무던히 애썼고 민주는 그녀에게 약속했다. 우리 부모님께 정식으로 말할게. 결혼 허락받고 당당히 당신을 소개할 거야. 민주는 다음 주 한국으로 돌아가 가족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다. 그는 정성스럽게 부모님에게 쓸 편지를 손으로 썼다. 서진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겠다는 다짐.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변호사 친구 이도현에게 부탁해 아이들을 위한 신탁기금도 준비했다. 혹시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질 경우를 대비해 서진과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혹시라도 내가 못 돌아오면 이걸 서진에게 전해줘. 내 마지막 선물일 수도 있으니까. 서울 인천공항, 봄비가 내리던 날, 민주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공항에서 리무진을 탔다. 손에 편지와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꼭 쥐고 있었다. 하지만 예정된 만남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민준을 태운 차량이 자유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뉴스에선 차그룹 후계자 차민준, 사고로 사망이라는 속보가 쏟아졌다. 모든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도현은 그 소식을 들은 즉시 서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 순간 서진은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 수십 통, 그리고 짧은 문자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서진아, 민준이 돌아오지 못했어. 민준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날, 한서진은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다.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혀왔다. 휴대폰 화면에 뜬 문자를 수십 번 읽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멈춘 듯했다. 주변의 소음이 사라지고 눈앞은 하얘졌다. 그녀는 천천히 배를 감싸 쥐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미약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그제야 눈물이 터졌다. 며칠 동안 서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병원 침대 위에서 허공만 바라보다가 겨우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중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초췌했고 눈 밑은 검게 파여 있었다. 그 순간 문득 떠올랐다. 이대로 무너지면 안 돼. 민준이 남긴 마지막 미소. 우리 가족이니까 라는 그 말이 귓가를 때렸다. 서진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살아남겠다고.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그녀는 곧장 학교를 정리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다. 돌아갈 곳도 반겨줄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뱃속의 새 아이가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봄비가 또다시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리무진 버스 대신 시외버스를 탔다. 서울에선 살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사람들이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부산이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고시원과 찜질방을 전전했다. 임신한 몸으로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다. 편의점, 세탁소, 카페 모두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임신하신 분은 어렵습니다. 매번 같은 대답이었다. 가진 돈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연히 들어간 골목의 허름한 식당 앞에 설거지 구함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다. 안쪽에서 중년 여인이 반찬을 나르고 있었다. 어서 와요. 뭐 먹을래요? 그녀는 사장 오미숙이었다. 서진은 용기를 내 말했다. 저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미숙은 서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리고 눈에 띄게 불러온 배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아가씨, 임신했네.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네, 죄송해요. 그래도 일할 수 있어요. 설거지나 청소라도. 미숙은 잠시 서진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다른 데선 다 안 된다고 하던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여기서 해. 점심 장사 끝나면 그만두고 밥은 내가 챙겨줄게. 서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뭐, 사람은 사람끼리 도와야지. 근데 무거운 거는 절대 들지 마. 그날 밤, 서진은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었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민준아, 나 괜찮아질 것 같아. 그 후 몇 달, 서진은 새벽에 식당 청소를 하고 낮엔 설거지를 했다. 일을 마치고 나면 좁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민준의 사진을 꺼내놓았다. 그리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열심히 할게. 그 말처럼 그녀의 배는 점점 불러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올 무렵 어느 새벽 서진은 극심한 복통을 느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다. 미숙이 급히 구급차를 불렀고 서진은 부산 시내 병원으로 실려갔다. 수술실 문이 닫히기 전 미숙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겁내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서진은 눈을 감았다. 눈앞에 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괜찮아. 서진아. 넌 할 수 있어. 새벽 3시 45분. 첫 번째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곧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세 아이 모두 건강했다. 간호사가 말했다. 3명 다 남자아이예요. 축하드립니다. 서진은 약한 웃음을 지으며 아이들을 바라봤다. 작은 손가락, 조그만 얼굴, 그리고 민준을 닮은 눈매. 눈물이 흘렀다. 우리 민준이 아기들이네. 그녀는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었다. 첫째 차은우, 둘째 차은호, 셋째 차은재. 모두 아버지의 성을 따랐다. 너희 아빠 이름을 잊지 말아야 해. 며칠 후 서진은 퇴원해 미숙의 식당 위층 방으로 돌아왔다. 방 한켠에는 중고아기 침대 3개가 놓여 있었다. 이거
중고장터에서 샀어. 괜찮지? 미숙은 쑥스럽게 웃었다. 서진은 눈물이 핑 돌았다. 사장님. 아니, 이모. 정말 감사해요. 미숙은 손사래를 쳤다. 에이, 고맙긴 뭐가 고마워. 밥이나 잘 챙겨 먹어. 그날 밤, 서진은 새 아기를 품에 안고 생각했다. 나 잘할 수 있을까? 대답 대신 아기들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시간이 흘러 겨울이 왔다. 서진은 다시 일을 시작했다. 새벽에는 식당을, 밤에는 포장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 4시간도 채 못 자는 날이 많았다. 그래도 아이들이 웃을 때면 피로가 사라졌다. 새 아이가 동시에 울면 정신이 없었지만 서진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일기를 썼다. 오늘 은우가 처음 웃었다. 민준이랑 똑같이 눈이 반달 모양이야. 은호는 잠들 때 꼭 내 손을 잡는다. 외로워하지 않게 손을 꼭 잡아줘야 해. 은재는 가장 조용하지만 눈빛이 제일 깊다. 아빠를 닮았다. 그렇게 새 아이는 조금씩 자라났다. 어느 날 미숙은 식당 문을 닫으며 서진에게 말했다. 왜들아 병원은 잘 다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행히 건강해요. 그럼 됐지 뭐. 그래도 돈 좀 모아둬야 돼. 애셋이면 금방 크잖아.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민준의 가방을 열어보았다. 아직 손도 대지 못한 노트북과 책 사이에서 낡은 봉투 하나가 나왔다. 부모님께 민준의 손글씨였다. 그녀는 손끝이 떨렸다. 봉투를 열자 정성스러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서진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새 아이가 생겼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과 그녀를 지켜주세요. 서진의 눈물이 봉투를 적셨다. 민주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었었다. 자신이 없는 세상을, 그녀가 살아갈 세상을. 그날 이후 서진은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언젠가 민준의 부모님께 이 편지를 꼭 전하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 그녀는 너무 약했고 세상은 너무 차가웠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민준아. 아이들이 좀 더 자라면 그때 가서 말할게.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아기들의 이불을 덮어주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우리 애들, 당신 닮아서 참 예뻐. 그 밤, 바람이 창문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 다정하게 속삭이는 듯했다. 잘하고 있어, 서진아.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새 아이의 숨소리가 따뜻하게 번져갔다. 봄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한 어느 날, 한서진은 아이들을 위해 작은 양복을 준비했다. 3명 모두 같은 남색 조끼에 흰 셔츠, 그리고 바지. 셋은 이제 세도를 앞두고 있었고, 걷고, 말하고, 서로 싸우고 웃을 만큼 자라 있었다. 그날은 차민준이 세상을 떠난 집꼭 새해가 되는 날이었다. 서진은 오랫동안 마음속으로만 다짐해왔다. 이날이 오면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그를 처음 만났던 서울이 아니라 그가 잠든 수원의 언덕 위로. 버스 2번을 갈아타고 다시 언덕길을 걸어 도착한 묘역.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하늘은 맑았다. 서진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계단을 올랐다. 조용한 묘지 한켠, 차민준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묘비 앞에 도착하자 그녀의 숨이 멎는 듯했다. 새 아이는 묘비 앞에 다가가 손을 뻗었다. 은우는 손바닥으로 이름을 쓰다듬었고 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으며 은재는 꽃을 올려놓았다. 여기 아빠 계신 곳이야? 은우가 물었다. 서진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품에 안았다. 응, 여긴 아빠가 자고 계신 곳이야. 왜 자고만 있어? 안 일어나. 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조용히 답했다. 아빠는 멀리 갔지만 마음은 우리 옆에 있어. 매일 너희를 보고 있어. 그 순간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서진이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바로 차민준의 부모, 차기택 회장과 윤희 여사였다. 두 사람 모두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윤희 여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민준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곤 무릎을 꿇었다. 세 아이 중 은호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입에서 오랜 침묵 끝에 첫 마디가 나왔다. 민준아. 그 소리에 서진은 숨을 멈췄다. 듣기로는 민준의 사고 이후 윤희는 말을 잃었다고 했다. 세상과 단절된 듯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다고. 그랬던 그녀가 새 아이를 본 순간 목소리를 되찾은 것이다. 차기택 회장은 얼굴을 굳히고 있었다. 서진과 눈이 마주치자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아이들 누구입니까?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답했다. 민준 씨의 아이들입니다. 은우, 은호, 은재 모두 그의 아들입니다. 증거는 있습니까?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셔도 좋아요. 당장 하겠습니다. 그날 차 회장은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이틀 만에 나왔다. 99.999% 친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진은 환영받지 못했다. 며칠 후 서진은 차그룹 법무팀으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다. 친손자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이었다. 서진은 잠시 멍해졌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3년 동안 품에 안고 키웠다. 첫 울음부터 첫걸음까지 모두 함께했고 밤을 새워 열을 내릴 때마다 손수 물수건을 갈아가며 간호했다.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그녀에게 이제 당신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서류 한 장이 날아온 것이다. 그날 밤 서진은 식탁에 앉아 봉투를 하나 꺼냈다. 민준이 남긴 손편지였다. 그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부모님에게 전하려 했던 편지. 서진은 아직도 이 편지를 차 회장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됐다. 그녀는 다음 날 정장을 입고 차그룹 본사로 향했다. 고층 빌딩, 반짝이는 로비,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 속에서 그녀는 가장 평범하고 작아 보였지만 누구보다 강했다. 차 회장 앞에 앉은 서진은 조용히 편지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이건 민준 씨가 직접 쓰신 편지입니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드리려던 편지예요. 차 회장은 침묵한 채 편지를 열었다. 아버지, 어머니,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 삶의 전부이고 지금 우리는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이 아이들과 그녀를 보호해 주세요. 그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편지를 읽던 회장의 손이 멈췄다. 그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희 여사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우리가 몰랐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였다. 하지만 그 순간 회장의 동생이자 법무담당 임원인 정혜인 변호사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형님, 이건 감정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선 우리가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맞습니다. 한서진 씨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은 부족합니다. 아이들을 최선의 환경에서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진은 조용히 일어섰다. 정혜인 변호사님, 아이들을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저는 매일 밤 고민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이나 명문학교가 아닙니다. 엄마의 품입니다. 밤새 울음을 달래줄 수 있는 품,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사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소송을 하시겠다면 피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날 밤 서진은 아이들을 안고 잠이 들었다. 다음 주에 있을 첫 재판일을 생각하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민준아, 나 약속할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아이들을 지켜낼 거야. 창밖엔 다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조용하지만 결연한 밤이었다. 서울가정법원제 어허법정. 법정하는 일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가득했다. 재벌가 후계자의 사망, 숨겨진 삼둥이 자식, 양육권 분쟁.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은 이미 사회적 화두가 되었고 언론사는 물론 일반 시민들까지 방청을 원할 정도였다. 하지만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법정에는 오직 양측 당사자들과 관계자들만 입장할 수 있었다. 한서진은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입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이 서려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녀의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변호인도 없었다. 재판을 시작한 후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고자 했다. 반면 차 회장 측은 정혜인 변호사를 비롯해 3명의 변호사가 동석했다. 그들의 책상 위에는 두꺼운 서류철, 사진자료, 의료기록, 재정 분석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먼저 원고 측인 차 회장의 변호인이 발언에 나섰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고 차민준 씨의 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입니다. 피고 한서진 씨는 현재 미혼, 무직 상태로서 정식 수입 없이 비정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거주 환경 역시 아동 양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인은 준비한 자료를 법정에 제출하며 이어 말했다. 본인의 재정 상태로는 3명의 유아를 동시에 양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자칫 아동 복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조부모로서 손자들의 법정 후견인 지위를 청구합니다.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진에게 물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서류도 없이 손에 쥔 작은 수첩만 들고 있었다. 재판장님, 저는 현재 부산에서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하루 5시간씩 자며 식비를 아끼기 위해 직접 반찬을 만들고 아이들 옷은 중고로 구입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그 곁에 있었습니다. 첫 울음, 첫 미소, 첫 걸음마, 모두 제가 지켜봤습니다. 열이 나서 새벽 응급실에 뛰어갈 때도, 아이가 악몽에 울며 깨었을 때도 언제나 제 품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펴보였다. 그 안에는 그녀가 적어온 아이들의 기록이 빼곡했다. 이건 아이들의 발열 일지입니다. 언제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언제 열이 얼마나 올랐는지. 이건 성장 기록이고, 이건 말을 처음 배운 날 적은 일지입니다. 저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혜인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피고는 법적으로 보호자 등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민준 씨의 유언장 또한 존재하지 않고 법적 후계 구조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의 주장만으로 양육을 지속하는 건 위험합니다. 그 순간 법정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한 남자가 입장하며 손을 들었다. 재판장님, 증언이 가능합니다. 이도현이었다. 민준의 절친이자 유일하게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 재판장은 그에게 신분을 확인한 뒤 증언을 허락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법정 중앙으로 나아가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차민준 씨가 사고 전 직접 작성한 편지입니다. 제게 전해달라고 부탁한 내용입니다. 편지의 복사본이 판사에게 전달되었고 재판장은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부디 서진과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서진은 누구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 가족입니다. 제 아내이고 우리 아이들의 엄마입니다. 이 말이 법적인 유언은 아닐지 몰라도 제 진심입니다. 법정은 침묵에 잠겼다. 차 회장은 고개를 숙였고 윤희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피고 한서진 씨는 이 아이들의 생물학적 모친이며 지난 3년간 단독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과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을 고려할 때 피고에게 양육권과 친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부모 측 역시 손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을 표한 바 향후 면접 교섭권을 인정하며 일정한 조건 하에 정기적 접촉을 허용합니다. 판사의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서진은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입을 꾹 다물었다. 법정 밖으로 나오는 길, 윤희 여사가 그녀를 조심스럽게 불렀다. 서진 씨. 서진이 고개를 돌리자 윤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늦게 봐버려서.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아이들에게 아빠를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빠의 가족이 그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날 저녁, 서진은 집에 돌아와 새 아이를 꼭 안았다. 그들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는 지켜졌어. 엄마가 약속 지켰어. 창밖엔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번엔 조금 따뜻한 봄비였다. 봄은 조용히 서울로 돌아오고 있었다. 목련이 피었고 벚꽃은 가지마다 연분홍비들 토해내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고 한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다. 차가운 고시원, 습기 찼던 다락방이 아닌 햇빛이 잘 드는 거실과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전셋값의 일부는 차민준이 남긴 신탁기금에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차 회장이 조용히 도와주었다. 그러나 서진은 끝까지 조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택했다. 아이들 키우는 건 내가 할게요. 도와주실 마음은 고맙지만 제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차 회장은 그 말을 존중했다. 한때 단호하고 냉정했던 그는 손자들을 처음 품에 안아본 후 달라졌다. 은우가 할아버지 하고 달려가 안겼을 때 그는 울음을 터뜨릴 뻔했다. 민준이 어릴 때랑 똑같구나. 윤희 여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집을 찾았다.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직접 만든 반찬을 챙겨왔다. 서진과도 차를 마시며 조용한 시간을 나누었다. 말이 없어도 서로의 눈빛에서 이해가 오갔다. 어느 날 오후 새 아이가 유치원 첫 등교를 하던 날이었다. 서진은 분주히 준비물을 챙기고 새 아이에게 옷을 입혔다. 은재는 양말을 잘못 신었고 은호는 도시락통을 2번이나 떨어뜨렸다.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그녀는 웃으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다. 정문 앞 셋은 줄을 맞춰 섰다. 아이들의 등 뒤에는 작고 귀여운 노란 가방이 있었다. 은우가 손을 들었다. 엄마, 우리 잘 다녀올게. 보고 싶을 거야. 그럼, 아주 많이. 우리도 엄마 보고 싶을 거야. 아이들이 유치원 버스에 오르고 창밖으로 손을 흔들었다. 서진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그날 저녁 차 회장과 윤희 그리고 정혜인까지 함께한 첫가족 모임이 열렸다. 마당 한편에 작은 텐트를 설치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불고기와 김밥, 과일이 준비되었다. 서진은 처음엔 조심스러웠다. 특히 정혜인의 눈을 마주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혜인은 조용히 와서 말했다. 그날 법정에서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나는 법만 알고 삶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가족으로 지내도 되겠습니까? 혜인의 목소리는 낮았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가족이라면 저도 배워가야겠죠. 그날 밤 아이들은 마당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다. 새 아이의 4번째 생일이었다. 초를 켠 케이크 앞에 셋은 줄을 서고 모두가 함께 박수를 쳤다. 자, 소원 빌고 후하자. 아이들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아빠, 보고 싶어. 우리 행복해. 그 순간 바람이 불었고 촛불이 꺼졌다. 서진은 하늘을 바라보았다. 검푸른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독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오늘은 내 생일이기도 해. 내가 세상에 아이들을 남겨주고 간 날이니까. 윤희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며칠 후 서진은 서울대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경제학 석사과정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미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은 유치원에 가고 서진은 낮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저녁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삶은 바쁘고 고단했지만 날마다 살아있음을 느꼈다. 어느 저녁 아이들 셋이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엄마, 선생님이 숙제 내주셨어. 우리 영웅에 대해 쓰기. 그래, 누굴 쓸 거야? 은우가 말했다. 나는 아빠. 은호가 말했다. 나는 엄마. 은재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빠랑 엄마 둘 다. 서진은 아이들을 안고 말했다. 엄마는 너희가 영웅이야. 엄마가 무너지지 않게 해줬으니까. 밤이 깊어지자 아이들은 골아떨어졌고 서진은 거실에 남아 책을 펼쳤다. 경제학 이론과 현실, 공공복지와 재분배 구조에 대한 글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 한 구석에 이렇게 적었다.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제도 이전의 사랑이다. 나는 그걸 내 아이들에게서 배웠다. 창밖에 또 한 번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한서진은 조용히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민준아, 우리 정말 잘 살아내고 있어. 그리고 하늘을 향해 웃었다. 그 웃음 속에는 이별도, 후회도, 슬픔도 없었다. 오직 감사만이 가득했다.